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동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수정시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해장국집의 영원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선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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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해장국집의 특별한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친노와 비노의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당 내용과 갈등을 진단해봅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과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네, 사실 지난주를 되돌아보면은요,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재의결 요구가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예상하셨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예상을 하진 못했죠.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합의돼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께서 또 의견을 갖는 것이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 갖는 생각들을 보충을 또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적절 여부를 떠나서 예. 우리가 그 대통령께서 행정 수반으로서 예. 역할을 하시는 데에 갖는 생각, 네. 이 부분은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예. 결정해야 돼요. 우선 좀 안타깝죠. 예.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모법과 그 기존의 법을 제대로 그 행정부가 정부가 이행하기 위해서 그 명령 각종 시행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그 시행령을 바꾸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사회는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죠. 네. 상권 분립하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다소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의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정부 입법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이건 좀 사실은 바로잡혀야 되는 문제죠. 어떤 네. 의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 입법권이라는 문제죠. 네. 정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의 협조도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입법을 해버리면 되고 또 법과 관련돼서 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네. 행정부로서 불편하면 시행령으로 우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 국회의 입법권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못 정하는 걸 이제 행정부가 정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는 그런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또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국회가 법률로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국회가 그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이 있다면 국민의 권리와 관계가 예.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국회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국회가 법문에 따라서 소위 그렇죠. 사사건건이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요청을 할 경우에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대통령께서 걱정하신 사항일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대통령이 모르실 리 없고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야당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거를 하면 그 부분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의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건 그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나 또는 예산 통과나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오기 시작하면 예. 행정부가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요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번질 확률이 네.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아마 대통령께서 감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자기 정치하지 마라, 또 배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신을 갖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과거 이런 어떤 예. 그 언행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런 이례적인, 예. 강도 높은 발언이시죠. 따라서 이것은 야당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겠지만 여당, 그것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하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갈 때에 예.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유승민 대표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랑? 대통령과요? 아니면 아니 당과요? 우리 당내에서도 그 유승민 대표께서 일단 사퇴는 안 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죠. 예. 더 잘하는 뜻으로 알고 더 청와대와 이제 가깝게 지내겠다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의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지금 대통령께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신 거부권 행사하셨어요. 거부권을 행사하신 예. 것은 상권 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도 물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법안의 거부라기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거부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거부권 행사의 법률 요건은 일단은 그 거부권을 하는 이유는 네. 바로 그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물론,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 헌법 어디에 위배되냐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예.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나는 상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말에 유승민 대표가 사표를 낸다면 예. 이건 상권 분립 정신이 안 맞죠. 우리 정치가 과거를 회귀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지 아니하고 예.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근데 된다. 그거와 관련 없이 예. 저는 더 중요한 건 유승민 대표와 새누리당은 지난번 저희가 6월 국회에서 합의할 때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할 때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했고 그 당시 이 무려 211분이 찬성을 했던 법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제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 표결을 거쳐서 이 해야 문제를 되는데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면 국회에 와서 재의결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도 예. 이런 제의가 왔을 때 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한 70회 정도 이제 자동 폐기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야당과 이제 상당히 견해가 달라지겠죠. 또 우리가 부의를 할 때 여당 우리가 그 퇴장을 한다든가 네.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 경우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당론 정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의결을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의장께서 결정하시는 하고 겁니다. 의장이 상장을 하면 그렇죠. 표결 참여하지 않겠다가 당론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당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국회는 국회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이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몸싸움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해서 표결에 불참을 해서 그 자동 폐기시킨다는 것은 그건 저는 그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참 공색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공색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굉장히 네. 궁색하고 저희들은 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메리스라든가 경제 불황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입장에서 네. 여당이 정부와 대립적 관계로 간다는 것은 국민들께 어렵다. 큰 걱정이 되죠. 자, 이제 한번 야당으로 가볼게요. 네. 야당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그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당을 깨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좀 더 그 많은 분들이 화합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분을 앉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다만 그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이 예. 되신 분이 거기도 이제 성격이 좀 그 강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능력도 있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약간 다른 평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원내대표가 반대하시는 분을 임명을 강행했을 때에는 뭔가 당대표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을 임명한 가장 큰 배경은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시기 앞두고 사무총장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게 돼 있죠. 예. 공천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예. 또 당의 살림살이도 관리하기 때문에 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예. 그 당시 이제 비교적 생각외로 그 야당이 선전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선거 기획을 했고 비교적 그 일을 잘했던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고려가 됐다. 고려가 됐지 않았나 하지만 어쨌든 이게 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저 대통령과 원내대표 관계만큼이나 이게 뭐 적절한 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보이세요? 남의 집 일이라서 제가 뭐. 서로 뭐 예. 남의 집 뭐 불구경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분당까지 갈까요?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 야당이 그렇게 지혜 없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까지는 안 갈 것이다. 예, 예. 저도 뭐 희망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합리적 생각, 성품과 이성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으리라고. 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죠. 노력하고요. 어쨌든 여당도 야당도 속이 지금 부글부글 하실 것도 같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글부글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인이 부글부글한 게 아니라 정당이 지금 부글부글한 거 같으니까. 아무튼 국회가 어떻게 풀고 가야 될지 좀 이제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 최선아 씨. 네.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고 가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좀 그렇죠. 네, 솔직히 지난 한 주도 손님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듣지도 못했어요. 예.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가게에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납품하는 이제 중소기업자들도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언제쯤 이 메르스 여파가 사라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르스 사태는 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벌어지는 이 경제적 파장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참 큰데 두 분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이 자리에 그 특별한 분 두 분을 모셨어요.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예, 어서 오세요, 청장님. 오, 청장님. 어서오십시오. 놀복장. 예. 멋있으십니다. 언제 청장님 입당하셨어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뭐 예산 시즌이다 보니까 내년도 저희 살림살이도 좀 챙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요새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메르스뿐만 아니라 그전에 내수부진 뭐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슈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느끼시기에 어떠십니까?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제 이게 중소기업인들의 애로가 이게 이만저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뭐 소상공인하고 뭐 전통시장 예. 어려움이니까 그게 또 중소기업한테 파급 효과가 또 부정적으로 미치니까 예. 아주 뭐 현장에 나가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지표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정말 갑작스러운 그 복병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던 우리 경제가 정말 꽁꽁 얼어붙고 있는 모습인데 최선 씨가 그 관련된 그 조사를 해갖고 오셨죠? 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게 지난 5월 20일이었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점점 확진 환자가 급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6월 초가 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줄었죠. 그래서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봤는데요.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평균 대비 6월 첫째 주 평균 매출액이 대형마트는 7.2%, 백화점은 25%, 음식점은 무려 36%나 줄었고요. 예. 역시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35.6%, 고객 수는 34.9%나 줄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전국에 있는 615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경영상의 피해를 입으셨는지 물었는데요. 예. 받고 있다가 53.7%로 절반 이상이 메르스로 인해서 경영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저 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원장님께서 최근에 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메르스 이전에 이미 이제 사스라는 것도 한번 저희가 이 중국 쪽에서 중화권 쪽에서 한번 있었고 남미 국가들은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례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경제 침체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를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가더라는 거죠. 네.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3, 4분기 정도까지는 이 영향력에 들어가 있다고 네.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갖춰졌다는 거. 네. 그 국회나 뭐 또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고 있고 또 강하게 또 뭐 추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차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어떤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통,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오락, 교육, 의료, 뭐 이런 쪽에서 좀 심각해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음식점업, 그다음 숙박업 같은 거, 그다음 관광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유통 쪽에서 이 효과는 곧바로 시차를 두고 아마 생산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조만간 생산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요? 네, 저희도 그 실태 조사를 바로 한 2주 전에 해가지고 예. 지금 나온 자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대문 시장에 요코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네. 매출이 줄어들면 바로 주변에 있는 봉제 공장의 일감이 없어지고 예. 또 봉제 공장이 어려워지면은 그게 또 그걸 원단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상당히 심각한 연쇄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도 내기 힘들어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하고 또 그런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또 저희가 특례 보증을 통해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가 있죠.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이제 2,500억으로 시작해서요. 2,500억. 네, 그래서 예. 한 1조까지 지금 저희가 하려고 지금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먼저 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파급 효과가 좀 더 간접 효과로 더 커지게 되면 네.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대상에다 넣어서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들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와 같은 현실 대책에 더 나가서 어떤 상황으로 진단을 하시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그 전부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성장과 디플레 우려가 계속 지속돼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구조적 요인과 이 직접적 이 메르스라는 이 돌발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5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이나 상공인들께서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당에서는 발표한 한 1조 5천억 정도는 추가로 해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라도 금액에 대해서는 여야간 약간 논의가 필요하지만 메르스 관련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당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다만 규모도 이제 한 15조에서 알파로 잡아가는 게 이제 윤곽은 다 잡힌 것 같고, 다만 이제 추경을 국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 다 지난 뒤에 추경이 되어가지고 또 실제 국민들한테 넘어가는 시간은 이 문제가 다 끝난 뒤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정부 정책이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6월 10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회의를 했고 중기청에서 나온 정책이 6월 17일 날 나왔거든요. 네. 지원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메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6월 말, 한 2주 정도 안에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다. 이게 이제 메르스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뭐 이 좀 문제인지 이게 좀 정확히 안 하다 보니까 대책은 메르스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우리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구하고 살아가는 예. 아픔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그렇지, 이제 현장의 요구를 좀 빨리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책이 좀 나와야 될 시점이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6월 17일 날 나왔다고 하는 그 중소기업 청해 대책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경영 안정자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 역할은 긴급한 불은 좀 끄면서 소비 심리를 좀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정책들, 그다음에 그런 대책들이 병행해서 나왔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정책들이 이제 소비 심리,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기 위한 정책들이 최근에 좀 나왔고, 뭐 대통령께서도 현장도 좀 방문하시고, 총장님도 좀 전통시장 가서 여러 가지 현장도 얘기 듣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걸 보면은 방향은 뭐 맞게 네.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영 안정자금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그 경영 안정자금의 그 수요가 아까 굉장히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전에도 뭐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은 이런 특별한 위기나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금리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얼마만큼? 저희가 이제 한 2.6%, 63%, 연 3% 금리, 예, 그렇죠. 상당히 낮은 금리입니다. 네. 예, 예, 얼마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5천만 원짜리 있고 7천만 원짜리가 원짜리 있고, 예. 그 지원 자격은 지원 자격은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오면은 이제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합니다. 주로 그 평택 지역에서 경영에 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평택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뭐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 업종도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풀었습니다. 예. 모든 전 업종에서 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입증만 되면 매출이 줄었다든지 그러면 그걸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좀 금리가 높을 때는 효과가 컸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금리가 아주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그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 수단을 한번 청장님께서 2차 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살펴주는데 그 이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대납을 해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적은 정부 예산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런 정책은 지금 우리가 지방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네. 있는데 국가 정책에서는 그걸 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이게 저 융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결국은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빚이 늘어났는데 또 빚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좀 결국은 그 소비 진작에 의해가지고 수요가 장사가 돼서 그건 이제 좀 장기적인. 예, 우리 그래서 얘기죠. 근데 그게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이게 한쪽으로는 메르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이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데 저 입장에서 본다면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좀 막아가면서 네. 한쪽에서는 좀 소비 심리 회복,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병행이 돼야 그러니까 되지 결국 않느냐. 두 가지네요. 그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끄면서 동시에 소비 네, 맞습니다. 불안 심리를 좀 풀어가는 그 네.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 너무 과도하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기업들, 또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왔던 소상공인들마저도 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기관, 병의원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은행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은행들이 이제까지 병의원에 돈 빌려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업은행 같은 데서는 그런 자금도 별도로 신설을 해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래서 모든 그런 요구들을 정책 자금이나 정부가 나서서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급한 불은 좀 그런 식으로 끄면서 이제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네.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좀 힘을 써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금융권이 나서서 하면서 2차 보전 방식으로 가면 훨씬 폭넓게 신속하게 갈 수 있을 뭐 거라고. 급한 불을 끌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몇 가지 그런 기존의 정부가 세제나 금융정책, 지원정책 외에도 그런 걸 고민했으면 어떨까 싶은 어떤 생각이 거요? 들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미담으로도 나왔지만 이 건물주가 이번 달 메르스 때문에 한 달 정도 반값, 임대료를 반값만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충청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정부 기관이나 또는 정부 산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하는 그런 건물에서 좀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좀 인하해주는 형태로 해서 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두 달 정도라도 임대료를 한 10%든 20%든 반값까지는 아니라도 그래서 좀 깎아줘서 한시적으로. 전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네.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마중물이지 네. 그게 미치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이러기는 참 역부족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시민들의 참여가 그렇죠. 시민들의 운동 이거는 나의 소비 생활을 떠나서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전통시장도 가고 소상공인에도 가서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해 주는 것이 이 소비 심리를 다시 진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메르스와 같은 그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질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인 것 같고 어려운 두 분 모셨으니까 저희가 최선아 씨가 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또 조사를 해오셨거든요. 네, 보여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11월에 전국에 있는 3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중소기업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개도국,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가 52.0%, 예. 그리고 개도국 중소기업 경쟁력에도 밀리고 있다가 25%로 70% 이상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인들이 최근 경제와 경영 환경이 어느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 매우 그렇다가 23%, 그렇다가 46%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70%에 가까웠고요. 네. 반면에 전혀 아니다가 0.3%, 아니다가 2.3%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한 거에 비해서 아니다라는 의견보다 25배 정도 높았습니다. 50%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준을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제가 샌드위치 경제 아니에요. 옛날부터 샌드위치였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은 것도 아니고, 예. 중국의 경쟁력을 갖는 것도 아닌, 요 중간에 끼인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역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업들을 해왔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또 성공하지 못하고 네. 실패하고 나오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인데 앞으로 기술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 저러한 문제들을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키워나가면서 이쪽에서의 위협들을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실 R&D 투자는 OECD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높은 수준. 그런데 비해서 R&D가 실제로 이 산업 생산과 연결되는 굉장히 낮아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양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11년 동반성장하고 상생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현장에서는 소위 대기업이나
일부 그 소위 우월적지로 활용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계속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집니다. 대기업하고.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있질 않아요. 중소기업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좋은 인력들이 그 대기업으로 이동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기술 문제도 대기업에 의해서 도리어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생태계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청장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얻어진 과실이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이렇게 소위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거의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성장을 해도 해외 공장을 많이 짓고 오히려 국내 공장을 해외로 옮겨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또 가격 경쟁력을 국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단가를 아주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2차, 3차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아주 한계적인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소상공인의 과밀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560만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이런 걸로 해서 은퇴한 분들이 전부 이제 소상공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소위 기술력 시장 창업 또는 기회형 창업을 키우지 못하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자영업으로 몰리고 또 소상공인들도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면서 수요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밀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악순환 구조로 정부가 돈을 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밑발 준 덕에 물벅대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거죠. 현상이 지금 답습되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호황을 나름대로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특수를 굉장히 누렸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의미 있는 정책 변화한 것 중에 가공무역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공무역은 우리나라나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한 900억 불 정도 이 가공무역 수입 우리로만 수출이죠. 했는데 이 중국이 이걸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기술, 어정쩡한 제품 가지고 중국 시장하고 중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버렸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지금 버틀넥에 걸리는 상태에 지금 가 있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기술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게 대기업의 하청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여건 마련과 관련된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세요. 가장 이것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기술 탈취. 그러니까 세련되게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관행적으로 20%씩 깎는다든가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납품 단가는 오히려 깎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관행이 아주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한 이 부품 기업들 클 수가 없고요. 중소기업들 좋은 제품 만들면 뭐합니까? 시장에 접근을 못하는데 대기업들이 저는 전향적으로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을 제가 하죠. 그 말씀 드리면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동방선장하자고 이제 많은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기업하고 도덕성에 의존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지금 말씀이 계셨다시피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대한 납품만 바라보고 사는 중소기업이라면 이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이 해외 마케팅도 되어서 해외에 나갈 수만 있다면 여기에 영향력을 덜 받거든요. 그래서 근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아마 13개 지역에다가 그런 벤처 공장을 운영했었던가 봅니다. 인큐베이터를. 근데 지난번에 그걸 이 정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코트라다 다 통합시켰대요. 전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외에 중요한 우리 제조업 수출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지역에 이 인큐베이터 빌딩 같은 거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마켓을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그런 거 제가 볼 땐 있잖아요, 이미. 이 주중 관계가 좀 많이 완화되지 지금 않을까.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 미국에도 있고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조정관에서 약화가 돼가지고 역할을 좀 못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좀 대안 겸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R&D 투자를 참 그 GDP 대비는 세계 1위 수준까지 투자를 해서 축적되는데 이게 사업화 성공이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뭘로 보냐면은 하나 이제 시장을 좀 더 넓히는 문제, 국내와 해외 문제인데 두 번째로는 정말 우수한 사람이 창업에 도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전 벤처붐 때 잠깐 일어나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하다 실패하면은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재도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팁스라고 해가지고 1억을 투자받으면 3년에 걸쳐서 한 9억 정도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이제 창업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그냥 월급 좀 많이 주는 대기업으로만 갈 게 아니고 네. 창업시장에 도전을 해서 그 축적된 R&D 혁신을 창업으로 연결되고 그거를 해외 시장으로만 연결할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이 구조적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좀 말씀드렸던 거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그 개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정책, 새로운 신산업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 원장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2011년에 동반성장위원회 출범할 때만 해도 대기업들이 조금 양보하는 거라다 최근에 다시 그때보다 입장이 후퇴했어요. 훨씬 더 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좀 줄어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사실은 청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서 논의도 했지만, 조금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지, 그 상생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한 단기간 내라도 좀 이 부분을 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지금 않을까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책을 하자 이런 이야기이신데 저는 그 점에서는 더 당장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의 경쟁판, 이 판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있었지만 요즘에 하나 제가 주목해 보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인들을 만났더니 기업인이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얘한테 적금을 들어준대요. 예를 들면은 내가 50만 원을 내놓고 얘가 50만 원을 내서 100만 원 가지고 적금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대단히 중요한 제도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세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네. 조세 감면을 시켜줬더니 그게 올해 5천 명인가 몇 명이 지금 가입해서 폭발적인 내일 채용 공제라고. 그 인기인데 전 그런 측면에서 5년 차까지는 기업이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매칭 펀드로 적립금을 준다면 우리 그 중소기업의 기술 근로자들이 제가 따져보니까 1억 정도 목돈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때쯤에 가서 창업을 자기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공과대학 아이들이 굳이 대기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와서 예.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한 10년 지나면 자기 1억 정도 목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창업을 나간다면 저는 이 부분만 잘 풀어준다면 우리 경쟁 플랫폼, 중소기업 경쟁 플랫폼이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업종을 정한다 하더라도 업종의 레벨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컨대 한시법으로 제정해서 그런 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한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법제화는 옛날에 그 고유업종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예. 이제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통상 마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그래서 한시법으로 해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자율협약적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법제화를 했을 경우에 오는 뭐 부작용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왜 정부가 지금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율성을 시장에서의 이 자율성을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저는 대기업이 전략적 선택을 할 시점이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반성장 정책을 깔아뭉개면은 분명히 지금 법제화 요구가 굉장히 강화될 거다.
어느 것이 자기가 준수하기가 좋은 건지를 선택을 해서 저는 지금의 동반성장 정책을 판을 바꿔놓으면 대기업수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논의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뭐 법제와 이전의 문제가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서 그 공권력이 개입되는 건 전 반대입니다. 사실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적 계약이면 그 다른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저를 끌고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맞는데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그냥 단순하게 하청업자로 볼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의 파트너로 좀 보여주면은 또 그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이번에 나온 그런 사례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좀 변화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또 특히 대기업 쪽에서 그런 거죠. 이른 아침에 아무튼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에 관한 말씀 나눴고 뭐 더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한 말씀도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최선아 씨?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토론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불황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해주신다면은 저희 가게도 이제 곧 손님이 좀 몰려들고 가게 형편도 피고 제 알바비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모쪼록 참 답답한 국민들의 속 좀 풀어주세요. 이게 참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다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하는 걸로 우리 건배로 한번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메르스 가라! 가라!